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이제 햇수로 2년이 되었습니다. 최초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정말 전 세계 경제가 멈췄죠. 그 이후에 이 멈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치의 어마어마한 돈을 일시에 급격하게 시장에 풀게 됩니다. 자, 그때 상황 돌아보자면 금리를 바로 제로금리로 낮췄죠. 우리나라도 0.5까지 최저금리로 내렸는데, 자, 이렇게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돈은 항상 이익이 되는 곳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막대한 유동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자산시장에 유입이 되죠. 약간 위험하더라도 돈을 굴릴 수 있는 곳으로 돈은 향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이런 자산시장에 연이은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자산시장의 규모가 유입된 돈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 공급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돈이 풀려도 여전히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그저 그렇고, 오히려 돈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수요들이 이연수요라고 하죠. 그때 소비를 못하고 꽁꽁 묶여있다가 일시에 또 폭발하게 되면서 수요 폭발점을 맞게 되고, 소비자는 많고 돈은 많은데 공급은 그대로다. 결국 어떻습니까? 밸류에 맞는 가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풀린 돈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미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생필품까지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물가 상승은 기억이 나진 않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금리를 코로나 이전 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미 자산시장은 저만큼 가 있죠. 그리고 물가도 저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풀린 돈을 다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이 과정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 중에서도 상위와 하위 그룹이 나뉘어서 엄청난 양극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풀버전 영상과 매물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산시장, 대표적으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자, 이것들의 조정에 국면에 빠지게 돼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물론 최근의 분위기로 보자면은 연이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 상태보다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의 길과 굉장히 큰 상황이죠. 포지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 예적금에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자산시장은 약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가치대로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올해는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자,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해도 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시적인 이러한 과매도 구간과 또 단기 하락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세일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수요는 이내 적응하고 제자리를 넘어 그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이 포지션 결정에 있어 어떤 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엄청난 위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억해야 되는 현상은 부동산 양극화, 초절정 시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저가 단지들은 주춤, 또 일부 단지,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근데 정말 하락세라면 저기 위에 있는 초고가 주택들도 같이 하락세를 동반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거래량은 크게 흔들림이 없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의 영향을 받는 중저가 단지들,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지들이 주춤하고 가격이 일부 빠지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회는 어느 시장에 있겠습니까? 초고가 주택일까요? 중저가 시장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양극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상위주택과 하위주택의 격차만을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상위주택과 하위주택의 간극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극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양극화가 벌어지게 될 거고,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기가 되는 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앞으로의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후 시장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의 위축, 거래 감소, 여기에만 집중하고 계실 텐데 지금 월세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서울 아파트의 월세 지수가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록을 보면 쭉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거래 비중, 월세 거래 비중이 42%가량 됩니다. 엄청나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월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42%. 자, 임대 입법이 첫 만료되는 시점이 가장 우려되는 시점인데, 자, 이때 이 풀리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풀리게 되면 과연 높아진 전세를 맞출 수 있느냐, 보증금을 맞출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수요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에 남기 위해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조차도 지금 현재 세금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세로 바꾸는, 포지션을 바꾸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월세 가속화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 콤보까지 들어와 있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게다가 보유세 올랐기 때문에 이 세금이 전가되는,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 금리 인상은 결국에 전세 자금 대출이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작은 보증금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수요가 오히려 더 합당해 보이는 거죠.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보증금 낳는 걸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화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월세로 가고 좀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까? 이 상황이 나아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아직도 모자란 상황이죠. 자, 다주택자가 2020년 거래를 한 매매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다주택자가 결국 팔아줘야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이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매매 나서는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시중의 유통 물량이 감소되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의 그럼 주택이 어느 정도냐? 전체 주택의 50%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죠. 결국 다주택자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려면. 자, 이 주택자의 가진 주택이 466만여 채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376만여 채입니다. 근데 이들은 팔지 않고 뭘 택했다? 결국 임대사업자 통해서 종부세나 이런 거 혜택을 받아 본 분이 대다수고, 또 최근은 2020년 연간 다주택자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치, 통계 이래 최고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증여가 최대치입니다. 증여를 한번 하게 되면 5년간 안 팔죠. 못 팔죠. 그래서 결국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안 파는 물건은 뭐다? 결국에는 우량한 주택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상급지 중심으로 유통 물량이 더더욱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중을 보시죠.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게 853만여 가구입니다. 50% 정도다. 2주택자, 3주택자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 1주택자는 팔아도 본인 주택 하나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쉽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지금은 이동하기도 어렵지만 갈아타기도 어렵지만 무주택자로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버리는 건데 그러기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유통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락세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 양극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출과 연계된 그런 하위 주택들은 주춤하고 있고 대출과 관계없는 거는 계속 더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수도권 보더라도 10억 초과 아파트 거래가 지금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역대 최대 나왔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출이 안 돼도 신고가 행렬이다. 결국에 중저가 거래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중저가 중심으로 2020년, 21년 올라왔죠. 그래서 주춤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대출 영향이 적은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지금 양극화를 하면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에 벌어지는 간극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초래되는 양극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본인이 소득은 중산층인데 집이 없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시대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이 있으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고 집이 없으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기간이 왔다는 겁니다. 금리를 앞으로 인상하게 되면 결국 뭐다? 거주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주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공급 병목 현상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체수가 늘어야만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데 공급은 그대로다. 근데 돈은 이미 삭제될 수 없는 돈은 풀려 있고 거기서 오히려 금리만 올린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월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없으면 거주비만 올라서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집도 더 못 사게 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본인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닌 거예요. 버는 소득만 중산층인 거지. 결국에 총 자산은 하위층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이 앞으로 몇 단계 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주비는 지금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본인은 하향 평준화에 속하는지 상향 평준화에 속하는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주춤주춤하고 가격 떨어진다라는 그 중저가 아파트들 한 번씩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극화라는 것은 상위와 하위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상황은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 지금 주춤주춤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빠졌나요? 아직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9억 초과 아파트의 그 비중이 43%예요. 이 수치는 2017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정권 초기 2017년 대비 3배입니다. 3배. 지금 집값이 상향 평준화 된 거예요. 이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때 이후에라도 샀어도 가장 이때 근접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상향 평준화 됐어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산은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 분이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들이 상향 평준화 됐다. 지금 결국 서울의 저가 아파트 원래는 웬만한 강북 아파트 4억 5억 선이었죠. 3억에서 6억 이 정도 수준이 이제 저가 중가, 중저까지 이게 중저가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멸종 수준이라는 거예요. 멸종 수준. 평수 떨어지거나 아예 오래되거나 이러면은 찾을 수 있는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아파트들. 그렇기 때문에 멸종이다. 그리고 거래 비중도 최저 상태 20%도 안 돼.
최저예요, 최저. 자, 근데 이wan 대비로 이제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이제는 저가 아파트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저가 아파트는 3억, 6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빌라 가격이고요. 3억에서 6억은 이제 아파트가 아닙니다. 3억에서 6억은 빌라 가격이고 6억에서 9억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량 봐도 두 채 중 한 채 비중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양극화는 주택을 사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결국에는 정부도 나라도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는 무주택 보시죠.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가 또 전세난 있었죠. 15년, 16년 그쵸? 자, 보면은 큰 변화가 없어요. 다 44.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매수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주택자를 쪼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유통 물량을 늘려주고 무주택 가구들이 주택을 사기 좀 더 수월하게 이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그래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무주택 가구에 있는 분들도 불만 없이 이 초양극화 시대에 놓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정부 역할이 아닌가.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은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라는 것. 이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나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풀버전 영상과 그리고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